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14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전에 책을 읽고 밥을 먹고 오후에 다시 책을 읽겠다고 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주중에 쌓인 피로 때문인지 잠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2시간 반 정도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개운합니다. 확실히 쌓인 피로는 주말에 낮잠으로 푸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오전에 읽었는데요. 마저 읽겠다고 했는데 마저 읽기로 하고요. 책 한 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처럼. 스티븐 어스테드 지음, 김성훈 옮김, 윌북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진화생물학으로 밝혀내는 늙지 않음의 과학인데요. 갈매기는 50의 날개를 저 바다를 건넌다. 그래요? 갈매기가 굉장히 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쓴 책인 것 같은데요. 목차 차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 하늘의 오래 사는 동물들, 1장 비행의 기원, 2장 익룡, 3장 새, 4장 박쥐. 소제목도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 1장 익룡, 하늘을 난 최초의 척추동물. 3장 새, 가장 오래 산 공룡. 4장 박쥐, 가장 오래 산 포유류. 제2부 땅의 오래 사는 동물들. 5장 땅거북과 투아타라. 섬의 장수생물들. 6장 개미, 일생을 여왕으로 살기. 7장 두더지쥐, 휴먼피쉬, 터널, 동굴에서의 분투. 8장 코끼리, 거대한 동물의 생. 9장 영장류, 내 크기와 수명의 관계. 3부 바다의 오래 사는 동물들. 10장 성게, 관벌레, 백합조개. 11장 물고기와 상어. 12장 고래의 이야기. 4부 인간의 장수. 13장 인간의 수명 이야기. 14장 무두셀라 동물들의 미래. 부록 등장하는 동물들의 최대 장수 기록. 그래요. 동물들이 장수하는 법에 대한 어떤 지혜를 여기서 책을 보면서 습득도 하고, 또 동물들의 행태에 대한 지식도 쌓고,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기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되면 읽게 되겠지요. 네, 코스모스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구를 5시부터 봐야 되는데 코스모스 언론인 거 끝내고 야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지구가 태어날 당시와 똑같은 561쪽입니다. 행성지구가 태어날 당시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또 다른 지구가 은하 어디에선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도 우리 인류와 흡사한 어떤 생물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휘두르는 폭력의 위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연히 휘두르는 폭력의 위력이라. 돌연변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화는 돌연변이의 과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우주선 입자가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을 때릴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역시 제각각일 것이다.
진화의 초기에는 돌연변이의 작은 차이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돌연변이의 작은 차이들이 누적된 결과는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가져온다. 오래전에 생긴 사건일수록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하기 마련이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생물 현상도 우연히 결정적인 차이를 초래한다. 우연히. 네. 하나의 예로 우리의 손을 보자. 손 하나에 모두 5개의 손가락이 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넷과 맞댈 수 있다. 사람은 5개의 손가락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간다.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손가락이 있었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겠는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엄지손가락 2개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5개였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손가락 4세, 엄지손가락 하나의 조합이 근본적인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4세 하나의 구조가 자연스러워서 이와 다른 구조를 염두에 둔 적이 없을 뿐이다. 우리 손에 모두 5개의 손가락이 달려있는 것은 인간이 대본기에 번성했던 지골이 5개인 어류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연구가 또 있었군요. 주 표시가 있습니다. 대본기는 고생대의 4번째 기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에서 3억 5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갑주어, 폐어류를 비롯한 어류가 크게 번성했다. 지느러미에 뼈가 5개 있는 어류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다. 지골이 6개인 어류에서 진화했다면 지금쯤 우리 손 하나에 손가락이 다 5개가 아니라 6개씩 달려 있었을 것이며 아무도 육손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약간 기형으로 육손인 사람이 있지요, 있기는. 네, 손가락 하나 더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기형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기형은 왠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네, 돌연변이도 썩 좋진 않지만. 네. 지골이 4신 어류에서 진화했다면 4개의 손가락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이유도 한 손에 5개씩 모두 10개의 손가락이 있기 때문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지구인의 계산법이 5 또는 10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손가락 수가 한 손에 5씩 모두 10개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것이다. 손가락 수와 계산법의 관계를 우리는 그리스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이 수를 낸다는 표현을 글자 그대로 옮겨보면 5으로 한다 였다. 그렇군요. 손가락이 10개가 아니었다면 팔진법이라든가 12진법도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팔진법을 쓰는 사람에게 10진법으로 된 숫자를 주면 그들은 번거롭게도 그것을 환산해야 한다. 즉 10진법은 새로운 수학의 범주로 밀려날 것이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여러 다른 근원적 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실한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 생물학의 지평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수로 근데 표현을 한다. 십진법.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즉 십진법은 했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여러 다른 근원적 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를테면 유전적 재질,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 신체의 형태, 자세, 각종 장기의 구조, 사랑과 증오의 감정,
열망과 절망의 위험, 상냥한 성격과 공격적 성향, 심지어 우리 인식의 분석 과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아니 근본의 적어도 일부분이 진화의 오랜 과정에서 겪었던 겉으로는 사소한 사건들의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석탄기의 잠자리가 늪지에 한 마리만 덜 떨어졌더라면 지구 위를 누비는 지적 생물은 깃털을 단 새로서 현재 땅까마귀들이 사는 집과 같은 곳에서 새끼를 키울 것이다. 같은 엉뚱한 상상도 가능할 것이다. 인과율이 초래한 진화의 결과는 얽히고 설켜 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좀 더 주표시가 있는데요. 석탄기는 고생대 후기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3억 5천만 년에서 2억 7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다. 석탄이 주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석탄기의 잠자리가 늪지에 한 마리만 덜 떨어졌더라면 지구 위를 누비는 지적 생물은 깃털을 단 새로서 현재 땅까마귀들이 사는 집과 같은 곳에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일가율이 나비 효과처럼 확 커져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긴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어떤 운명론의 결정론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정교하게 딱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연과 필연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네요. 네. 우연이면서 필연이 되고, 필연이 우연이 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인류의 조상은 겨우 6,5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포유동물이었다. 덩치가 오늘날의 두더지나 나무 두더지만 했고 지능도 겨우 구수준이었다. 정말로 아주 대담한 생물학자가 아니고서야 두더지와 같은 존재에서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높은 지능의 인간이 유래했다고 그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우연과 필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고, 우리는 뒤를 이제 과거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연 앞에 스스로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뭐 확실하게 근데 밝혀졌다고 하기가 좀 이것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체크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체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것도조차도 애매합니다. 예. 6,500만 년 전 지구에는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생긴 거대한 도마뱀, 즉 공룡들로 가득했다.
공룡은 당시 지구의 거의 모든 생태 공간에서 크게 번성했다. 어떤 공룡은 헤엄을 칠 수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날기까지 했다. 크기가 6층 건물만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거나 땅을 쿵쾅거리며 지구의 구석구석을 활보했을 것이다. 개 중에 큰 두뇌를 갖고 거의 직립 자세로 걸으며 작은 앞다리 2개를 손처럼 쓰는 공룡들도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이는 포유동물들을 자신의 작은 앞다리로 잽싸게 움켜잡아 간단한 점심거리로 삼을 줄도 알았다. 이렇게 먹힌 동물 중에는 분명 우리의 먼 조상격인 포유동물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공룡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지구에는 푸르죽죽한 피부에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키가 4m에 이르는 거구의 도마뱀과 같은 족속들이 가장 발달한 지능의 소유자로서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현생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을까? 도마뱀이 주인공인 과학 공상 소설에나 창백한 표정의 환상적인 존재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공룡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당시 지구에 모종의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과 여타 생물 대부분이 멸종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에 따를 것 같으면 해양 생물종의 96%가 이 시기에 멸종했다고 한다. 그렇게 높은 비율로 생물이 멸종됐으니 현생 생물종은 중생대 생물의 극히 일부만이 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생 생물종으로부터 중생대 생물종의 구성을 예측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나무 두더지의 운명은 공룡과 달랐다.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이다. 공룡 멸종의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주적 요인의 이변을 멸종의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공룡의 멸종 원인을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에서 찾으려는 연구가 지질학자인 엘버레스 부자 월터와 플랭크에 의해서 활발하게 개진됐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북쪽에 있는 칙술룹이라는 마을에 지름 180km의 거대한 충돌 구덩이가 발견됐다. 이것이 지구에서 발견된 충돌 구덩이들 중에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로서 그 형성 시기가 대략 6,500만 년 전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이 구덩이의 진흙층이 이리듐의 특정 동위 원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지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이리듐의 과다 함량으로부터 이 구덩이가 지구 바깥에서 들어온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하면서 생긴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충돌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세 고체 입자들이 비산하여 성층권으로 진입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칙술룹에서 발견된 입자와 동일한 성분의 유리질 입자가 IT 섬에서도 발견됐다. 충돌 비산물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날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미세 고체 입자들은 태양광선을 아주 효과적으로 산란 흡수한다. 그러므로 혜성이나 소행선이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을 때 성층권으로 진입한 미세고체 입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효과적으로 산란시켜 지구 밖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렸다. 지구의 기온 하강은 식생의 평형을 깨뜨렸고 거구의 공룡들은 먹이의 결핍으로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혜성 또는 소행성과의 충돌이라는 우주적 대이변의 결과로 공룡들은 멸종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요즘의 정설이죠. 지금까지도.
그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이 지구의 빙하기를 가져오면서 수많은 공룡들이 죽고, 얼어 죽기 전에 먼저 먹이 부족으로 굶어 죽었겠죠. 죽고, 거의 모든,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고, 포유류, 털이 있는 포유류가 그 추운 겨울 빙하기를 견뎌내면서 파충류 공룡 이후에 지구에서 살아남은 가장 유력한 그런 종이 된 것이죠. 자, 태양에 가까이 있던 어떤 별이 폭발했기 때문에 공룡이 전멸했다는 주장이다. 아니죠.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별의 폭발에 관한 증거를 우리는 개성운이라 불리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양으로부터 10 내지 2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초신성이 폭발했다면 거기로부터 막대한 양의 우주선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왔을 것이다. 그 중에 일부는 지구의 대기로까지 들어오면서 당시 공기 중에 있던 질소를 산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질서가 태양의 자외선을 잘 막아주던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많은 양의 태양 자외선이 지표에까지 그대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지구에서 잘 살아오던 생물들은 급증하는 자외선 복사에 거의 전부가 타버리거나 우주선의 피폭으로 심한 돌연변이를 겪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없어진 종들 중에는 당연히 공룡의 주요 먹을거리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 때문에 지구상 공룡들은 식량 결핍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것이 공룡의 멸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학설이었던가 봐요. 지금은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 해성 충돌,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공룡들이 멸종했다라는 게 지금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자, 그 천재지변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지구에서 공룡이 사라짐으로 해서 그때까지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던 포유류들이 이제 어깨를 쫙 펴고 활보할 수 있게 됐다. 아무 것이나 마구 먹어 제끼는 파충류들의 위험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우리의 먼 조상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고 인간의 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유류들이 아주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크게 번성했다. 인간의 직계 조상은 2000만 년 전만 해도 나무 위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이쯤에 와서 대빙하기의 출현으로 밀림이 파괴되고 나무가 잘 자라던 지역이 점차 초원으로 변해버렸다. 수상 생활에 아무리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수상 생활은 그 밀림 생활 같은 겁니다. 나무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 올라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나무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적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수상 생활을 하던 많은 영장류들이 밀림과 함께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이 지상 생활에 적응하여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종이 진화하여 현생 인류가 됐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몇 가지 가능성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양 광도나 지구 궤도의 미소한 변화가 거대한 기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다량의 미세 고체 입자들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 입자들은 지구 대기층의 성층권으로 진입한 다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반사시킴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급히 내려가게 한다. 대양 해류의 변동도 기후 변화의 큰 요인이다. 행성 지구를 거느린 태양이 암흑 성간운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그 성간운을 구성하던 미세 고체 입자들이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지구에 도달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지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기온의 하강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기후변동의 실제 요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인간 생존의 근본 문제는 천문학 내지 지질학적 우연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의존한다. 그렇네요. 천문학적인 뭐 그런 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 지금 태양계에 또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를. 이 은하도 아마 공전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공전을 여행을 하던 곳이 뭐 어떤 물질들이 막 많은 곳을 지난다면 그 태양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 그 물질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우리 지구의 기후에. 그렇게 되면 뭐 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역사상 보면 소빙하기 뭐 이렇게 뭐 지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막 수백만이 굶주려 죽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이런 현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건 뭐 몇 번 또 말씀드리지만 80년대의 작품이라 최신의 연구를 다루는 책들을 읽어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 이제 뭐 좀 다소 틀린 내용 아직 이제 밝혀져서 알게 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식이 아주 풍부한 편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 그래도 최신 과학기술이라는 거를 80년대 과학이었다는 거를 고려하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 직립보행을 하게 됐으며 그 결과로 앞발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손으로 변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눈이 훌륭한 쌍안경의 기능을 갖게 됐다. 즉 도구 제작의 성결 과제가 모두 해결된 셈이다. 큰 두뇌와 복잡한 의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의 장점을 이제 10분 발휘하게 됐다. 다른 동물들과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리석은 머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갖는 것이 살아가는 데 월등하게 유리하다. 지능이 높은 존재들은 문제를 남보다 더 잘 해결할 줄 알고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새끼도 더 많이 낳는다. 핵무기의 발명이 있기까지는 지성이야말로 생존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것이다. 핵무기의 출현 이후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됐지만 말이다. 그렇죠. 하여간 인류 진화의 역사에는 온몸에 털이 난 작은 포유류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공룡이 무서워 숨어 살았고 처음에는 나무 위 세계를 지배하며 살다가
급히 지상으로 내려와 불을 다스리고 글쓰기를 발명했으며 천문대를 건설하고 우주선을 쏘아 우주로 보내기까지 했다. 만약 지구의 환경 조건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우리 인간이 이룩한 업적에 뒤지지 않는 문명을 꽃피우고 인간의 버금갈 지적 능력과 솜씨를 구비한 다른 형태의 생명이 태어났을 것이다. 두 발로 설 줄 알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공룡, 너구리, 수달 아니면 오징어가 바로 그러한 생물이 될 수도 있었다. 인간 아닌 다른 지적 생물이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와 유인원을 연구한다. 외계에 어떤 종류의 문명권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면 역사와 문화 인류학을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고래도 우리 지구의 고래요. 유인원도 우리 지구의 유인원이며 결국 우리 인간도 지구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의 연구 대상이 지구라는 이름의 단 하나의 행성에서 볼 수 있었던 진화의 계통에 묶여있는 한 외계 생물이 얼마나 탁월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이며 그들이 이룩한 문명 또한 얼마나 높은 수준일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뭐 좀 도중에 웃었는데 이거 승자의 웃음이죠. 예,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이 포유류로 지난 인간이로 제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이런 피식거리는 웃음은 짓지 못했을 게 당연하죠. 예. 참 그러고 보면 참 네, 우연으로 얻어진 혜택인데 너무 거만한 것 같아요. 예, 좀 더 겸손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물들도 사랑하고 식물들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뱉을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존중하고 존중이 낫겠네요.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 해서 그것들을 얕잡아 볼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와 공생하던 관계이고 공생하는 관계이고 공생하던이 아니고 공생하는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압력이 필요의 압력이 강해진다면 결국엔 세상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계 행성에 사는 지적 생물의 생김새가 지구인을 닮았을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구의 경우를 보건대 유전적 다양성은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들의 선택 과정도 따지고 보면 우연성을 동반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과 그곳 환경을 지배하는 우연적 요인들이 어떻게 지구에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외계인과 지구인의 외형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네. 그래도 큰 뭐랄까 형태 형태 어떤 큰 범주 안에서의 유사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예를 들면 눈 맞나? 아니면 뇌, 머리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제가 지나가듯 언뜻 들었던 거라 좀 더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그거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형태는 비록 우리와 다를지라도 지적 생명 자체는 분명 외계에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두뇌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 역시 유런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스위치 소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유런이 작동하는 원리는 우리의 유런과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유런은 상온에서 작동하는 유기체로 되어 있지만 그들의 유런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소자일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그들은 우리보다 10,00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계인의 유런은 물리적으로 서로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 유런과 유런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더라도 전파 신호를 통한 상호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개체 하나가 여러 개의 유기체에 분산돼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밌는 상상이네요. 주표시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분신들이 전파 교신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여 하나의 총체적 개체를 이루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지구상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이 좀 보면 그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 잘 나와 있죠. 스타크래프트의 저그가 보면 약간 이거에 가장 가깝고, 물론 테란이나 까먹었다. 아무튼 그 종족들도 중앙 집권적인 부분이 있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인간이 플레이어가 있으니까 있지만 약간의 세계관의 차이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걸 뭐랄까 정교하게 지금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산적 존재를 가능케 하는 매개가 반드시 유기체일 필요도 없다. 심지어 행성 여러 개에 분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 지적 자아가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고 그 자아가 자기의 분신들을 사방에 흩어놓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때 분신 하나하나는 총체적 자아와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와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총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인과 마찬가지로 10의 14승계의 신경 연결 다발을 지닌 지적 생물이 사는 행성들이 외계에 있을 수 있다. 10의 14제곱계가 아니라 신경 연결 다발의 총수가 10의 24제곱 또는 34제곱계에 이르는 지적 생물이 사는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의 지식에는 공통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외계 생물들도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흥미를 가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구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눈에는 어떤 구조이며 진화해온 과정과 미래는 어떤 것일까 하고 그들 자신도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해할 것이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주위에 지적 생물이 서식하는 행성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 우리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외계인들은 자신의 집에 앉아서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우리가 내는 소리를 열심히 엿듣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들렸다 말았다 하는 미약한 세기의 잡음 비슷한 신호를 이미 수십억 년 동안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잡음 신호는
천둥 번개와 지구 자기장에 잡힌 전자와 양성자 등이 내놓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 세기 전쯤부터 그들은 지구에서 들리는 잡음이 갑자기 많아지더니 언제부턴가 잡음이라기보다 신호에 가까운 전파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다. 지구의 거주민이 바로 이 시기에 전파통신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 규모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망, 레이더 전파 교신망 등이 행성 지구를 온통 휩싸고 있다. 라디오 방송이 이용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지구가 목성보다 심지어 태양보다도 더 밝고 더 강력한 신호를 내는 전파의 방출원이다. 외계의 문명권이 지구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 왔다면 최근에 와서 이 행성에서 무언가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이 상상이 좀 구멍이 있는 게 이 외계인들의 과학은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수준이네요. 사실 과학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촤 이렇게. 우리 옛날 때부터 이미 뭡니까? 뭐예요? 전파망원경, 거대한 전파망원경이 있는 정도의 문명의 외계인이라면 훨씬 발전했겠죠. 우리가 지금 전파망원경을 만든 지가 이제 100년이 됐나요? 아무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인공지능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전파 문명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까지밖에 상상을 못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전파를 뛰어넘는, 예를 들면 공간을 접어서 뭐 접는 능력이 있다든가 블랙홀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상상이 또 좀 달라지겠죠. 과연 근데 가능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상도 요즘엔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구, 아이고 5시네요. 야구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왼쪽 공을 잡아당겨서 깨끗한 우전 안타. 선두 타자 살아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자, 가운데로 몰린 지금 슬라이더거든요. 자, 홍창기 선수가 어제 경기도 첫 타석에 좌측에 이제 안타를 때려내면서 이제 경기 시작을 알렸는데요.
정확성을 갖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이 두 선수를 테이블 센터로 기용했을 때는 확실히 중심 타선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선이다. 뭐 이렇게 사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볼 투수와 4구째를 하는 시민재입니다. 1.2가 이루어져 나가 있습니다. 바깥쪽 벗어나는 볼입니다. 볼 카운트 2&2. 김동주 선수가 지난 등판 9원으로 등판해서 161.4 기록을 세웠어요. 현재 2위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 그리고 1위 살짝 뒤쪽으로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 양팀 4연타 모두 오늘 경기 총력전을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뭐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고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다시 3경기 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리그 우승 뭐 90%는 뭐 가져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원 투수와 주자는 1루 홍창기가 루상에 나가 있습니다. 전화 당겼습니다. 2루 닦고 짜고 타봅니다. 2루 잡아서 2루에서 상대 주자를 먼저 처리하는 하나 이글스의 내야입니다. 1, 2루간 쪽으로 이제 상당히 깊은 타구였는데 자 그래도 한숙 선수가 2루 쪽 선택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2루 플레이들을 최근에 보면 신민재 선수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만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타구의 속도도 봐야 되고 타구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홍창기 선수가 1루에 있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내놓은 앞으로 지나가는지도 사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홍창기는 2루에서 아웃 처리가 됐습니다. 신민재는 1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1루, 그리고 타석은 오스틴 딘이 들어섭니다. 어제 30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시즌 연속 30홈런을 기록하게 된 오스틴 딘입니다. 어제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접어당겨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152의 빠른 공을 몸쪽 바짝 붙였습니다. 키퍼스입니다. 어제 유현진 선수도 굉장히 잘 던졌죠. 어제 이제 10승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일단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해주신 대로 노동준 선수가 지난 큐티와의 경기에는 9원 등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경기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내용이 좀 좋지를 못했었죠. 그렇죠. LG 역대 한 시즌은 30홈런 이상 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스틴이 지난 시즌 30홈런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2년 연속 30홈런은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스틴 선수는 뭐 타율도 3할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홈런 개수 그리고 클러치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 선수라 굉장히 매력이 많은 선수죠. 최순간의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할 7분 4리 그리고 1.0이 훌쩍 넘어가는 OPS를 최근 한 달 동안 기록하고 있는 오스틴입니다. 최근 10경기가 38타수 19안타 홈런이 5개 엄청납니다. 몸쪽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승부 잡지 못합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오스틴은 1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 단숨에 주자 스코어링 포션까지 가는 LG 트윈스입니다. 워낙 강성 타구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타구 자체가 3루간이 아니라 정면 타구였다고 한다면 타구 속도를 봤을 때 노시안 선수가 몸으로 막는 수비를 했을 텐데 이게 한 2발 정도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구들은 이제 좋은 핸들링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타구 자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 지금은 안타가 됐습니다. 막강한 타구였습니다. 손바닥 부분에 맞고 공이 튀어 올랐습니다. 주자는 1루와 2루 두 명의 주자가 루선에 나가는 LG 트윈스 선취 득점의 기회를 LG 트윈스가 맡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1회 이제 홍창기와 이제 오스틴 안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김현수는 어제 안타가 없었습니다. 최근 경기 안타가 없는 그렇죠. 김현수. 최근 3경기가 안타가 없습니다. 이게 타격감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수비를 이제 최근에 좀 나가다 보니까 체력적인 또 그렇죠. 부담이 있는 건지 공교롭게도 좌익수 수비를 나가면서 안타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김현수는 갑작스럽게 지명타자로 변경이 됐고 홍창기가 수비를 나가게 됩니다. 원볼로스가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을 연구혁 감독이 구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홍창기 선수가 무릎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확실히 김현수 선수보다는 이제 수비력이 낫다고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홍창기 선수의 원래 자리는 우익수 자리인데 그래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3급제를 맞는 김현수입니다. 어제 4타수 무안타였습니다. 바깥쪽 꽉 차게 들어갑니다.
키움전에는 볼넷이 없었는데 안타를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스트라이크가 많긴 많았는데 약간 몰리는 공들이 많았습니다. 바깥쪽 툭툭 맞췄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으로 홈까지 기선제압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LG 트윈스. 김현수의 1타점 적시타로 LG가 먼저 선언합니다. 자, 떨어지는 변화구 했는데 좋은 컨택을 김현수 선수가 보여줬어요. 지금. 최근에 안타가 없었던 김현수 선수가 오늘은 첫 타석부터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흐르면서 이제 떨어지는 펑크볼인데 김현수 선수의 눈이 굉장히 잘 따라갔어요. 지금. 강하고 빠른 타구를 만들어내는 김현수였습니다. 최근에 부진을 털어내는 깨끗한 안타가 됐습니다. 오스틴 선수 지금 3루에 왜 안 갔냐고. 왜냐면 조금 과감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3루까지도 갈 수 있었던 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타구 자체가 중교수 정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간 이루수 옆에 우중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가 조금만 과감하게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타구였는데 지금 보시면 라인 드라이브가 되는 점은 한번 멈췄었죠. 네. 오스틴은 2회 멈춰 섰습니다. 주자 1루 와이로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LG 트윈스 1대 0으로 LG가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타구가 일정하게 이제 약간 높게 뛰지 않으면 주자들은 한번 멈췄다가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스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현수 선수 이제 치는 것만 하니까 오스틴 선수의 그 동작을 보지 못한 거죠. 쪽공을 잡아 당겼습니다. 오입사 팽돌렸습니다. 우정을 탑니다. 오스틴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또 한 점 더 추가 LG 트윈스. 김성주의 1타점 적시타 2대 0으로 먼저 떠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지금은 빠른 공이 몸쪽으로 그렇게 잘 들어갔는데 김성주 선수의 공격이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대체가. 쪽에 잘 들어간 공이었었는데요. 성공을 잡아가면서 우전 적시타를 만들어내는 문성주. 오스틴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LG 트윈스가 더 추가를 합니다. 초반 분위기를 LG 트윈스가 아이고 LG가 잘하고 있네요. 이거 야, 예. 9번까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이래만 보고 어떻게 좀 그런데 더 좋다고 평가받는 거는 책을 좀 마저 읽으려 했는데 잠시 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좋은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로 매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LG전 3경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1경기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평균 자책점은 3.68 올 시즌 LG를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연속 안타를 155km 이상을 쉽게 던지는데 문동희 선수가 그걸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LG 선수들이 그리고 타석은 9번역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토너스트 선수는 이제 하나자 첫 등판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부진하죠. 약간 퐁당퐁당 경기도 분명히 있고. 평소는 일단은 내일 경기 선발 예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내일 이제 경기가 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9번역 원볼로 스트라이크. 가운데 약간 높은 변화구가 존을 통과했습니다. 볼카운트 원볼 원 스트라이크. 어제 4타수 1안타 7월 이후 3할 6푼 9리 기록하고 있는 9번역입니다. 후반기 굉장히 좋죠. 9번역 선수가. 그렇습니다. 주자 1루와이로 왼쪽 공을 밀어냈습니다. 또다시 우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또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LG 트윈스 너무 잘하는데요. 3대 0이 됐습니다. 3대 0으로 초반 앞서 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자, 타이밍에 맞는 공들은 정타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이밍이 약간 이상한 공들은 일단 빗 맞으면서 코스가 좋은 안타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반대 투구가 이루어졌고 이 반대 투구가 이루어진 동안 구분형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당연히 홈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1루수할 때 김현수 선수가 다시 3루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LG는 지금 석점 냈지만 추가점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지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타자 연속 안타가 나오고 있고 석점을 단숨에 뽑아내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좀 타선이 잠잠했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타석의 오지환입니다.
선수도 지금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시범을 다시 한번 하고 재정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수가 23개, 공개수가 일요일부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리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똑같은 템포로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자, 이 템포를 스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최재훈 선수가 한번 바꿔주든지 뭔가 분위기를 한번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원 원볼 원스트라이크. 3루쪽 관중석 들어가는 파울. 오지원 어제는 안타가 없었습니다. 월 15경기에서 14타점 기록하고 있는 오지원. 그러니까 구위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계속 연속 안타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스트라이크 존의 보더라인에 걸치지 않고 너무 지금 정직하게 지금 스트라이크만 던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난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안타를 그 당시에 허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긴 했습니다만 네. 몰리는 공이었고 키움 타자들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볼넷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무사사고였었죠. 네. 많은 이닝은 아니었습니다. 목적 원바운드 볼 뒤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을 맞습니다. LG 트윈스가 경기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4대 0이 됩니다. 아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 팬들이 그냥 아주 즉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하나 또 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아, 이거 뭐 브로킹하기 굉장히 어려운 4대 0이라. 바운드가 되더라도 홈플레이트 오늘 근처에 경기를 LG 트윈스가 잡으면 사실상 이건 뭐 최재훈 선수가 페넌트레이스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를 결정짓는 게 되거든요. 경기 초반 상당히 좀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화구가 존을 통과했습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아웃 카운트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잡힙니다. 자, 이게 한두 점도 아니고 좀 넉 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이기 때문에 큰 변화구가 존을 통과. 조금만 더 읽으면 되니까 이거를 마저 읽고 11장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자는 2루. 주자는 이 타석까지만 좀 보고 점수 4대 0. 넘어가겠습니다. 박동원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제 4타수 1안타.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아이고. 들어갔어요. 홈런 박동원의 좌측 탐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 끝났네요. 예, 홈런입니다. 거의 박동원의 홈런으로 2점을 LG 트윈스가 더 가져갑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변화구가 지금 박동원 선수가 타이밍이 조금 빨랐거든요. 앞쪽에서 맞았는데 일단은 팔로스로 자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던 게 일단은 장타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동원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는 6대 0입니다. 야, 이 점수는 굉장히 좀 큰 점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브레이킹 볼이죠. 커브죠. 네, 앞쪽에서 맞았거든요. 네. 끝났다고 하기엔 좀 이르지만 발사각도가 아주 크게 지금 승리 확률이 88%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이제 나머지 관리를 추가점 내면서 수비를 견실하게 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좀 이걸 읽고 마저 읽고 필사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1쪽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함으로 지상의 강력한 전파 송신기들도 자동적으로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휩쓴다. 그러므로 외계 문명권의 전파 전문학자들이라면 지구의 자전 주기, 즉 하루의 길이를 자신들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부터 쉽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는 레이더용 송신기가 가장 강력한 전파원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구와 가까운 행성들의 표면을 더듬는 전파 손가락으로 이용된다. 레이더빔이 하늘에 투사됐을 때 차지하는 넓이가 행성들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지구에서 송출하는 레이더 전파 신호의 대부분은 바람처럼 태양계를 벗어나 별과 별 사이 공간으로 깊숙이 전파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외계 문명권이 감도가 썩 좋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망원경으로 우리의 레이더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레이더 송신은 대부분 군사용 목적으로 쓰인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대규모 공격이 두려워서 우리는 군사용 레이더로 전 하늘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레이더 전파 신호의 정보량은 거의 0에 가깝다. 삐삐삐 하는 식의 수학적 패턴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다. 인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지 모르는 불길한 사건의 조짐을 불과 15분 전에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이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짓이라고 했는데 참 짓이네요. 그렇네요. 예. 지구에서 송신되는 전파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나가고 가장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 신호이다.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한 방송국이 지구의 지평선 밑으로 사라질 때 반대편 지평선에서 또 다른 방송국이 떠오를 것이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계인에게는 지구의 여러 방송국들이 송출하는 다양한 전파 신호가 한데 섞여서 처음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으로 수신될 것이다. 이웃 문명권의 거주자들이 매우 현명하다면 그들은 수신된 신호를 잘 분해하고 다시 짜맞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신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방송국이 자신을 알리는 데 쓰는 스테이션 콜이라든가 세제, 악취 제거용 방향제, 두통약, 자동차, 석유 제품들을 사라고 호소하는 광고같이 뻔한 것들 말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수많은 방송국들이 동시에 수많은 시간대에 걸쳐 줄기차게 방송하는 특별 뉴스일 것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나 소련의 서기장 등이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행하는 연설 따위가 이 부류에 속한다. 생각하면 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지구인이 우주로 내보내는 방송의 내용이란 것이 아무 생각 없는 수많은 상업 광고, 끊임없이 언급되는 국제 분쟁과 위기,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고 볶는 불화가 고작이라니 어떻게 우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별하여 우주로 내보내는 내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외계의 문명인은 지구의 문명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상상도 안 되네.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할지. 그들이 어쩐 존재인지 알고. 이미 송출된 방송이 잘못된 것이거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중에 내보낸 방송이 먼저 나간 방송보다 빨리 전파되게 할 방법도 없고 이미 나간 방송을 중간에 가로채서 수정을 가한 다음 다시 내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보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가능의 근원은 광속의 유한성이다. 지구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대규모로 시작된 것은 1940년대 후반이다. 이때 처음 송출된 방송은 반지름이 빛의 속도로 커지는 구의 표면을 만들면서 우주 깊숙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 구의 중심에는 물론 지구가 자리한다. 구의 표면 최전방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하우디 두디 당시 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행한 체커스 연설, 조지프 메카시 미국 상원 의원의 텔레비전 청문회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주표시가 있는데 시시합니다. 방송된 지 이제 겨우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팽창된 구의 표면은 지구에서 현재 수십 광년의 거리에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권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좀 더 먼 곳에 있을 것이니 앞으로 얼마 동안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좋을 듯 싶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도달하고 말 터이지만 말이다. 그들이 우리의 방송 내용을 영영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랄 뿐. 지구 문명이 창피를 면하기 위해 이외에 더 무슨 손을 쓸 수 있겠는가? 뭐 창피하지 않습니다. 뭐가 창피합니까? 두 척의 보이저 탐사선이 지금도 별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각 탐사선에는 구류에 금박을 입힌 레코드판이 한 장씩 실려 있다. 레코드판뿐 아니라 레코드 바늘과 카트리지도 실려 있으며 알루미늄 겉표지에는 사용법이 적혀 있다. 혹시 성간 항해 중인 외계 문명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린다는 뜻에서 레코드판에 인간의 유전자, 사람의 두뇌, 우리의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약간씩 기술해 뒀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에 대한 정보는 전혀 싣지 않았다. 보이저 탐사선과 외계 문명인이 만날 때쯤이면 보이저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마지막 지시를 받은 지 꽤 오래된 후일 것이다. 그런 보이저 탐사선을 광막한 성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문명권이라면 그들의 과학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발견 대신에 우리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사실만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그래서 알 영역이 아니라 되뇌피질과 변형계가 더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기술했다. 근데 그 보이저 자체가 우리 과학기술 아닌가요? 보이저를 만나게 될 외계인들이 지구인의 언어는 모르겠지만 이 레코드판에 60종류의 언어로 된 사람의 인사말을 수록하고 혹등고래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노래도 채록하여 수록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배우며 도구와 예술품을 만들고 각종 도전에 응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 레코드판에 수록됐다. 사진을 이 레코드판에 수록했다. 지구상 여러 문화권에서 즐기는 음악을 1시간 30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레코드판에 수록했다. 여기에 실린 음악은 지구인이 느끼는 우주적 고독감, 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경,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싶은 우리의 갈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 생명 출현 이전부터 인류 탄생이 있기까지 지구에서 들을 수 있었지 싶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이제 싹트기 시작한 기술 문명이 내놓는 각종 소리도 수록했다. 흰 긴 수염고래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듯이 이 레코드에 우리의 우주적 이웃에 대한 인류의 사랑을 실어 우주 저편 먼 곳으로 보내는 셈이다. 사랑을 실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외계인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호적인 차원에서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지구 안에서도 그냥 서로 찌그락빠그락 서로 보죽여서 안달인데 어쩔지요. 레코드의 실은 우리 메시지의 대부분, 아니 그 전부를 그들은 필경 해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띄우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시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맥락에서 한 여인의 생생한 느낌과 생각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여 보이저에 실어보냈다. 그녀의 뇌와 심장의 박동, 안구 및 근육 활동이 내놓는 전기적 반응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채록하여 이것을 소리 신호로 바꾼 다음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시계열 신호로 만들어 레코드판에 수록하였다. 그 여인의 전기 신호가 채록된 때가 1977년 6월이었다.
한 명의 구체적 인간이 바로 그 시간에 보인 느낌과 생각을 물리적 신호의 형태로 그대로 기술하여 먼 우주로 내보낸 것이다. 어떤 외계 문명이 이 레코드판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해독해낼 수 있을까 지극히 의심스럽다. 언뜻 보기에 이 시계열 신호가 시간에 따라 전파세기가 변하는 펄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어떤 펄서가 방출하는 신호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도 펄서라고 볼 수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간주해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문명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레코드에 기록된 생각과 느낌이 누군가에 의해 해독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려는 우리의 노력을 정녕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그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삼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는 외계인들이 침공하러 오던데요. 500년에 걸쳐서 오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했더라고요. 500년 걸린다고. 우리 유전자에 담긴 정보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 대부분이 수백만 년 이상 오래된 것이며 어떤 정보는 수십억 년 전으로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책에 실린 정보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들이다. 네,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그 대부분이 수백만 년 이상의 오래된 것이며 어떤 정보는 수십억 년 전까지. 그렇지만 뇌에 실린 정보는 겨우 수십 년밖에 안 된 극히 최근의 정보이다. 긴 세월을 걸쳐 내려온 정보를 인간 특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풍화작용 때문에 사람이 만든 각종 기념비나 인공물은 특별한 수단을 써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먼 미래까지 전해질 수 없다. 그렇지만 보이저에 실려서 태양계 밖으로 나간 정보는 풍화작용에 따른 침식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다. 별들 사이 공간에서도 침식작용이 있기는 하다.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이 입지 않아 성간 티끌이 레코드판과 충돌하여 구리에 새긴 흠을 침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간 티끌의 주 표시가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완벽한 의미의 진공이 아니다. 주로 수소기체와 미세 고체 입자들이 희박하게 분포한다. 수소 원자가 평균 1제곱센티미터에 하나 정도 들어있다. 고체 입자는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이고 성분은 주로 규산염과 탄소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성간 티끌의 밀도는 한 번에 100m인 전육명체 공간에 겨우 하나가 들어있을 정도로 지극히 희박하다. 희박하긴 하더라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주선간에 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주선과 티끌로 인한 침식작용은 그것들의 밀도가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저 레코드판에 실린 정보의 수명은 좋기 10억 년은 되리라 믿는다. 정보가 유전자, 뇌, 책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가 보존될 수 있는 수명 또한 기록 매체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보이저 레코드판의 수명은 이것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성간 탐사선 보이저의 금속 레코드판에 새겨진 인류라는 종에 관한 정보는 영겁의 세월 동안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득한 느낌이 들죠. 야, 우리가 쏘아보낸 저 보이저 호들은 진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계속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을 텐데. 근데 우리도 죽는다고 치지만 이 입자들, 우리의 물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들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우주 먼지들 아닙니까? 빅뱅 이후에 우주들의 먼지들이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될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떤 우연으로 아무튼 이렇게 뭉쳐져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자 보이저 우주선은 우주 공간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게 이동한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만도 수만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도 여태껏 인류가 우주에 진수시킨 물체들 중에서 보이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보이저가 수년 걸려 움직인 거리를 텔레비전 방송 신호는 수시간에 주파한다. 방금 종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도성 근처에 있는 보이저까지 달려가는데 수시간이면 충분하다. 그 후에는 물론 보이저를 앞질러 먼 별들로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간다. 그리고 4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이나 수백 년 후면 우주 먼 곳에 있는 문명권에서도 우리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우리의 방송을 보고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기 바란다. 결국 우리는 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물질 진화의 산물이다. 15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쳐 결국 물질은 의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의식의 산물인 지능은 인간에게 무서운 능력을 부여했다. 인간이 자기 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현명한 존재라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파국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볼 때 지극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는 어서 지구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꿔야 한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이룩함으로써 지구 문명도 은하 문명권의 어엿한 구성원이 돼야 할 것이다. 예, 우주적 스케일의 평화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적 존재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본다면 도와주겠습니까? 저 공격성과 저 파괴적인 존재들을 아무 대책 없이 만약에 자기들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문명 과학기술이라든지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먼저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짓은 또 하지 않겠죠. 우리가 극복해야 절대적 평화적 존재로서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또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한번 농담을 던져보고, 자, 우리 평화를 지향하며 평화롭게 삽시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